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접전 속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과 막판 변수에 대해 최창열 용인대 교수, 최우택 배재대 교수와 함께 토론해봅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1700년 동안 마르지 않는 샘을 간직한 정읍을 찾아 남편을 기다리다 망구석이 된 여인의 사연도 만나보고 정읍의 대표 음식도 소개해드리고요.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습니까? 자동차로 가게를 들이받아 단 30초 만에 고급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리는 이 범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 뉴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우진하며 유리창을 부숩니다. 가게를 부순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매장 안에 있던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습니다. 차에서 내리고 다시 탑승하기까지 단 30초. 차량은 유리파편을 흩날리며 길가로 질주합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1,000만 원어치 상당 고급 휴대전화 7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는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300여 m 떨어진 이쪽 골목길에 본인의 이름으로 빌린 렌터카를 버린 뒤 그대로 도주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또다시 차를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충북 청주로 달아난 A씨를 범행 20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과거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했던 A씨는 범행 전 구매자인 척 매장을 방문해 고급 스마트폰 보관 위치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렌트카 사고로 빚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1,000만 원어치 휴대전화는 중고로 되팔아 200여만 원을 챙겼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 범행으로 파손된 매장과 렌트카의 피해는 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훔친 휴대폰을 유통되는 가격보다 최대 절반 이하로 저렴하게 구매한 대리점도 작물 취득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돈이 얼마나 급했길래 남의 매장을 저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걸까요? 범행의 시작은 빚이었습니다. 이제 피의자가 따로 직업도 없었고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렌터카를 이전에도 자주 몰았었던 피의자였는데 예전에 사고를 내서 업체에 물어내야 되는 그런 수리비 등이 있었습니다. 또 주위 친구들로부터도 이제 빚이 있었다고 해요. 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또 범행 수익도 빚을 갚는 데 바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가게 사정을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범행 그 차를 들이박자마자 바로 뛰어내려서 물건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 보면은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바로 손살같이 뛰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휴대전화 자체는 사실 더 바로 가까이 진열대에도 널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진열장을 돌아서 깊숙한 곳까지 갔었던 거는 다른 건 보지도 않고 이제 삼성과 애플의 프리미엄 고급 최신 폰들을 이제 노렸었던 겁니다. 한 대에 이제 한 150만 원이 넘는 돈들만 이제 돈 되는 것들만 노린 것인데요. 이 폰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범행 이틀 전에 이제 구매자인 척 이제 매장을 방문해서 직원들이 어디서 휴대전화를 빼내는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미리 어디서 휴대전화 고급폰이 있는 건지를 확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렌터카를 빌려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그 렌터카 빌릴 때 자기 신상 정보도 다 집어넣었을 텐데 이거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바로 드러날 게 확실하게 드러날 텐데. 그렇죠. 저도 취재를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범죄라는 게 경찰한테 잡히려고 재미삼아 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절도 같은 경우는 그 안 잡혔을 때 그 목적이 완성되고 당연히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치밀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 자체가 안 보입니다. 자신의 신원으로 차를 빌린 뒤에
CCTV가 버젓이 있는 골목에 버렸고요. 심지어 범행 후에 한 번 더 자신의 이름으로 렌터카를 빌립니다. 경찰 담당 과장의 표현을 빌리면요. 무대뽀, 이른바 막무가내 범죄로 보인다고 합니다. 잡힐 줄 알면서 그랬고 완전 범죄를 꿈꾸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비톡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차라리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그러진 않았겠지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 네. 단순히 현재 상황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피의자들의 불완전한 행동들이 조금씩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피의자가 나눈 대화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게 경찰이 피의자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감옥 갈 줄 알면서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즉 피의자에게는 당장에 처해 있는 현실보다 경찰에 붙잡히는 게 더 나았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지 추측됩니다. 전혀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니군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피해를 본 이 업체, 그 렌터카 업체도 있고 또 휴대폰 매장도 그렇고 이 피해 보상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범죄 수익보다 이게 부수적인 피해가 훨씬 더 큰 범죄였는데요. 이 청년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범행 저질러서 2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 관련 피해는 2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범죄다 이런 셈인데 그도 그럴 게 범행 수법이 좀 막무가내인 게 이용한 렌터카는 출고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최신 중형 승용차였습니다. 해당 매장도 통 유리창부터 해서 내부 시설을 싹 다 수리해야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피해를 어디서 보상받아야 될지 막막한 게 이 피의자 자체가 빚을 갚으려고 돈이 없어서 저지른 범죄자지 않습니까?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돈이 없는 참 답답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급 휴대폰을 꽤 여러 대 훔친 것 같은데 취한 금액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과정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A 씨가 훔친 휴대전화가 요새 매장에 가면 제일 비싼 폰들입니다. 네. 한 대 150만 원 돈 넘는데 사실 이게 요새 뭐 당근마켓 해가지고 중고거래만 해도 정가의 80에서 90%까지는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대당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7대 훔쳐 되팔았는데 고작 200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결국 훔친 물건이어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유통을 할 수가 없는 물건들이거든요. 이게 기계별로 일련 번호가 있고 또 매장마다 이 일련 번호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 물건들은 어디를 가도 도난된 물건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 A 씨도 그래서 대전에 30-40곳 되는 대리점들을 어렵게 돌면서 이 작물들을 되게 힘들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작물인 줄 알면서도 구매한 이 휴대폰 매장들도 그럼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리점들이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물건인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도난된 물건들이라면 본인들이 매입해놓고 다시 되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게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아니라 해외로 몰래 반출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인데 대리점에서 시중 가격보다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기계라는 걸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사 이게 매장을 차로 들이받아서 훔친 것까지란 생각은 못했겠지만 적어도 분실 혹은 도난된 물건이란 건 분명히 알았을 거란 겁니다. 우리 형법엔 이 작물을 유통 혹은 뭐 이득을 취하게 되면은 그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점을 상대로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물 취득 이런 죄가 또 들어가겠군요. 예. 그런데 정말 참 너무나 참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이렇게 미래를 포기하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범죄, 이 인터넷상에 참 화제가 됐어요. 아마 해외 토픽에도 나올 사건 사고인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취재 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예, 취재를 하면서 요새는 왜 이렇게 이판사판 막무가내 범죄가 많냐는 경찰의 말이 생각납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요. 언젠간 잡힐 줄 알고 또 처벌받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없던 이런 현상들이 혹시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생겨난 게 아닌지 그 개별 범죄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를 한번 살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사랑받는 곳, 그리고 내장산이 있는 곳, 전라북도 정읍으로 갑니다. 네, 아직은 이르지만 단풍이 참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요. 그 사진 보니까 요즘 산불 많은데 뭐 네. 불난 것 같아 보여요. 예. 네. 그 정말로 단풍이 이제 유명한 곳이 내장산이죠. 네. 그리고 내장산에 가보시면 우화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네. 뭐 날개가 다쳐서 이렇게 돋아서 이렇게 날아갔다.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너무 경관이 아름다워서 우리나라 사진 작가들이 많이 네. 몰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이제 1965년에 지어진 건데 네. 이제 낡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지 않아서 2016년에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곳에 이제 화재가 났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내장산이 유명한데 2012년도에 화재가 나서 이제 대웅전이 이제 전부 이제 소실이 됐어요. 아. 그런데 또 작년 3월에 예. 방화로 보이는 또 화재가 나서 대웅전이 지금 현재 소실된 상태입니다. 두 번씩이나 화재를 겪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작은 동굴도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동굴은 이제 내장산에 있는 용암굴 또 용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동굴 좀 작아 보이죠? 예, 그런데 예.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전주 예. 경기전에 있던 조선 왕조실록 그리고 태조의 그렇죠. 어진이 이곳으로 옮겨져요. 아, 임진왜란 때. 네, 그래서 이제 정읍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아. 저 조선 왕조실록을 이제 지켰죠. 그래서 1997년도에는 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고요. 아. 그 정읍시에서 저곳을 역사문화 자원화 사업으로 현재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 정읍에서 했네요. 네. 그리고 내장산이라는 이름이 또 이름을 들으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예. 원래는 이제 이 내장산이 영은사라는 절이 있어서 영은산으로 불렸어요. 내장산은 아시겠지만 호남의 5대 명산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내장산이 왜 이름이 바뀌었냐? 안내자, 감출장자. 그래서 그 산 안에 네. 아주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감춰져 있다 해서 내장산으로 불렸고요. 또 내장산에 있는 정읍은 동학혁명의 발생지기도 하죠. 네. 1894년이죠. 고부군수 조병갑 네. 그 폭정에 못 이겨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농민혁명이었죠. 당시 그 동학혁명은 시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되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온 사진들이 이제 동학혁명과 관련된 사진들이죠. 그렇습니다. 동학혁명하면 항상 저 사진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녹두장군 정봉준이 이제 그 동학을 주도한 혐의로 네. 이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1195년이니까 41살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 정봉준이 왜 녹두장군이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비슷한 제목의 드라마도 그렇죠. 했는데 이 콩중에서 녹두가 가장 작아요. 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네. 덩치가 아주 작아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녹두장군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네. 덩치가 작아서 녹두 장군이군요. 네네네. 근데 정읍에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고 처음 알았던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단풍처럼 뜨겁게 불타오르던 동학혁명의 고장, 그리고 천년이 지나도 샘이 넘치는 곳, 마르지 않는 곳, 한번 전북 정읍으로 가겠습니다. 한적하네. 새소리도 들리고. 여기가 정촌이라는 마을이에요. 요즘은 정해마을이라고 불리는데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정읍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정읍이 우물정자라는 거. 그 우물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인데 이게 1700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1700년을 지켜오는 우물이니 정읍의 모든 역사를 간직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야, 신기하네. 요 나무가 좀 아까 그 우물에 비친 그 나무거든요. 보시면 똑같은 나무 같지만 두 개예요, 이게. 이쪽에서 자란 나무가 이제 버드나무가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나무는 이제 팽나무가 또 가다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부부나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을이 옛날부터 부부간의 금실이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이 부부나무뿐만 아니라 정읍 사람들이 부부 금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아유, 이것도 힘드네. 하긴 뭐 천년을 기다린 여인도 있었는데 뭐. 저기 보이는구나. 저 문구 생각나는구나. 달아 높이곰 두다샤 머리곰 빛이 오시랴 어기야 강들이 아으 다롱들이. 아이고, 천년 동안 참 오랫동안도 기다리십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사랑과 기다림의 미학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정읍의 유명한 쌍화차거리구만. 어우, 엄청 많네. 쭉. 저도 오늘 여기 쌍화차거리 와서 처음 하는 건데요. 쌍화차의 쌍화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음과 양의 조화. 그래서 그 쌍화라고 한답니다. 참, 이 정읍은 뭐 부부나무, 또 망부상, 그 다음에 뭐 쌍화. 정말 정읍은 좀 묘한 또 재밌는 그런 고장인 것 같아요.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지금까지 정읍의 멋을 느꼈으니 이제 정읍의 맛을 느껴봐야겠죠? 제가 지금 내장산 와 있어요. 대학교 때 2학년 때 왔으니까 한 40여 년? 근데 오늘 제가 온 곳이 내장산 산채유리의 명인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척 궁금한데 지금 진짜 어떤 음식이 될지. 이게 귀리 떡갈비. 귀리 떡갈비. 귀리. 이것이 제가 궁금했던 것이 바로 쌍화차 묵은지 삼합입니다. 쌍화차 묵은지 삼합이요. 요거 네네. 더덕이에요? 네, 더덕이요. 아니 그런데 네. 이 귀리가 지금 보니까 여기 귀리 모양이 있네요. 네, 네, 네. 오. 귀리가 10대 푸드로 콜레스테롤 좀 낮춰주고 그쵸? 떡갈비하고 먹으면은 슈퍼푸드라고 하죠. 네, 네, 슈퍼푸드. 근데 담양에서 떡갈비는 먹어봤는데 네, 이 네, 귀리가 통째로 들어간 건 처음 봐요. 네, 네. 이건 좀 이따 한번 먹어보고. 네, 네. 그리고 헐스만 이게 삼합이 수육인데 색깔이 약간
약간 갈색? 네네. 그럼 여기에 저희- 쌍화차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쌍화차 재료가 뭐 숙지황과 뭐 숙지황. 작약, 대추, 황기 이렇게 여러 가지 쌍화차 재료를 넣고 삶은 거예요. 와, 진짜 손이 다 갈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예. 나 예, 잘 먹을게요. 네. 예. 와. 와보니까 이거 보세요 한번. 보시면 단풍미락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릇에도 되어 있고 여기 단풍미락. 이 보면 그 정읍에서 그 만든 그 음식 브랜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정 기준에 되어 있는 그런 식당에게는 이렇게 그릇까지 이렇게 제공하는. 아 부러워요. 와 지금 뭘부터 먹어야 돼? 자 떡갈비의 길이가 들어가면 통길이가 들어갔는데 씹히는 맛이 있겠죠, 그죠? 자 하고 양념은 그거죠. 간설탕 교파마, 간장 설탕 참깨 쪽파 마늘. 그게 고기 맛은 부드럽고 괜찮은데 길이가 탁탁 터지는 맛, 씹히고 터지는 맛. 이 길이가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건데 서양 사람들이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읍에 또 이게 또 특화 작물이라고 그러네요. 길이가. 씹는 맛이 있네. 자, 이제 메인 함합. 자, 묵은지 깔고 쌍화차 그릇에 들어가는 재료가 듬뿍 들어간 수육 삼겹부분이네요. 딱 하고 그 다음에 홍어는 갈아. 이번에는 더덕구이. 여기에 쌍화차 재료가 안 들어갔으면 묵은지나 고추장 양념 한 그 더덕구이에 밀릴 것 같은데 쌍화차 향이 강하잖아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묵은지하고 고추장 향을 쌍화차가 눌러버리네요. 쌍화차 향이 냄새가 얼마나 날지. 맞아. 지왕 냄새 나고 대추, 계피. 이건 거짓말이고. 그거 들어가는 거 봤거든요, 제가. 음식할 때 쌍화차 재료 넣으면 좋겠다. 그 누린 맛이, 물론 이제 돼지가 좋으면은 누린 맛 안 나겠지만 누린내가 전혀 없는데. 자, 또 요거 한번. 요것도 이 집 진짜 매력적인 메뉴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매실이래요, 매실에 그냥 평범하게 부추하고 팽이를 섞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먹냐면 떡갈비에 딱 해서 딱 잡아서 이렇게 먹는 거야. 천년 동안 마르지 않는 샘물과 부부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의 노래가 흐르는 곳, 명인에서 딸로 이어지는 깊은 맛, 천년 세월 정이 샘솟는 아름다운 곳은 정읍입니다. 네, 단풍미락 이름도 참 예쁜데 맛도 훌륭하겠죠.
그 네. 남도의 사막은 예. 원래 이제 홍어하고 묵은지하고 돼지고기잖아요. 여기는 저기 그 더덕을 써서 아주 네. 향그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조면만 있으면 이제 그 화이트데이라고 하죠. 다음 주에 그 14일인데 13일 일요일이거든요. 그 화이트데이 때 뭐 초콜릿이나 뭐 사탕 같은 거 선물하기 쑥스러우신 분은 정읍에 한번 가셔서 부흥공원도 네. 보시고 또 정읍사공원도 보시고 그다음에 단품이라고 이름 지어진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아주 또 좋은 권장할 만한 코스인 것 같아요. 삼합과 떡갈비 참 음식도 그렇고요. 이 정읍의 역사도 굉장히 아주 뜻깊은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데이트 코스로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가을에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이기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죠. 꿈돌이가 전하는 과학 뉴스입니다. 꿈돌이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 꿈돌이가 전해드리는 과학 뉴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방역 로봇 이야기인데요. 로봇이 어떻게 방역을 하냐고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CCTV를 활용해 사람들이 머물던 위치와 시간을 확인한 뒤에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은 곳을 찾아가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AI가 스스로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대화에 방해되지 않도록 쓱 비켜가는 눈치와 센스까지 기계연구원이 또 한 건 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로봇이 소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코로나 감염이 의심될 때는 또 검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동안 아프고 무서웠던 검사 대신 아주 쉽고 편한 검사 방법이 나왔답니다.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할 땐 코 속에 면봉을 깊숙하게 넣어서 눈물, 콧물 다 나와서 참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가글로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와우! 작두콩이랑 콩의 특징, 단백질을 활용한 이 가글은요. 인체에 해가 없고 냄새나 맛도 맹물에 가까워서 면봉을 무서워하는 어린이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거라는데요. 검사 결과인 민감도도 97.8%로 아주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럼 콧구멍이 없는 이 꿈돌이도 편하게 쓸 수 있겠다고요? 자꾸 저 코 없다고 놀리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제는 그 서름도 끝이라고요. 왜냐고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를 보시면 압니다. 우후후. 식품이 부패할 때 나오는 악취 물질을 감지하는 센서, 일명 전자코를 생명공학연구원이 개발했는데요. 진짜 사람의 코처럼 생긴 건 아니고요. 극미량의 냄새를 찾아내는 바이오 나노 센서가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코를 어디에 쓰느냐? 두구두구두구두구. 냉장고에 부착하면 실시간으로 식품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사체 검시 등 과학 수사에도 활용될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 없는 꿈돌이도 이젠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될 테니까 이거는 완전 저를 위해 개발한 거 아니에요? 맞죠? 이제 봄이니까 꿈돌이도 전자코 붙이고 꼬마 자동차 붕붕이처럼 꽃향기 잔뜩 맡으러 갈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향기로운 봄날 되시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꼭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초읽기가 시작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고 또 막판 변수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충청권에 대한 공약은 보이지 않아서 충청의 표심은 과연 어디로 갈지 관심도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대선 전국의 이슈에 대한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우택 배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모두 세 차례 있었는데 모두 이제 끝이 났습니다. 먼저 세 차례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이제 대선의 여러 변수 중에서 토론회가 아주 중요한 이제 변수다라는 지적을 다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토론회가 어떤 그 후보들 간의 그 게임 체인저라고 할까 완전하게 이제 특정 후보를 확실한 우위 속에 가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제 그 여러 부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 네거티브 공방이 워낙 치열했고 마지막 3차 토론에서는 더 이제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감정 대립까지 나타난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지자들이 자기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이런 측면이 강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부동층들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에서 설령 어느 후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요. 분야별로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지는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최우택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 수준이 좀 있었나요? 예, 처음부터 이제 이 토론회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워낙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했고 또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경력도 없으셨고 또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약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예상을 그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의외로 사실은 이제 1차, 2차 가면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이제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좀 조금 잘 해줬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워낙 잘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또 상대편이 일정 부분 또 받아치는 것도 잘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누가 뭐 우세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보편적으로 이제 정보를 알리는 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은 각 후보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바로 이제 그런 것들 팩트 체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가 그 다음 날 언론에서 이제 또 어떤 그 이슈가 되기도 하고 했던 것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뭐 영향은 줬지만은 그렇지만 네거티브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결과적으로 TV 토론회가 이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할 텐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표심에는 영향을 그래도 줬을까요? 네거티브와 예. 당연히 뭐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공방이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그 정책 공약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분야별로 많았고 특히 부동산 공약도 그렇고 외교 안보 공약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그 지향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차이가 뚜렷했거든요. 외교 안보 분야 이 분야는. 근데 부동산 공약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좀 차이가 덜하긴 했어요. 대체로 세제 완화라든지 세제 그리고 부동산의 공급 늘리는 문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완화 이런 쪽으로 갔고 두 후보가 다 별 차이가 없었는데 특정 분야가 설령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거티브가 대장동 공방이라든지 그 밖에는 워낙 많았잖아요. 부인 리스크들도 많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광경이 그 제일 강한 후보들, 양강 후보들의 부인이 다 사과를 했다라는 거. 그건 과거에는 뭐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뭐 후보 본인의 리스크 있었습니다만 부인까지 리스크가 있었던 그런 대선이었기 때문에 물론 며칠 남았습니다만 그 네거티브가 굉장히 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히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당이론적으로 볼 때는 네거티브보다는 뭔가 포지티브하게 미래에 대한 뭐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애당초 대장동 사건이 지난해 9월에 터지면서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갖고 결국 뭐 윤석열 게이트냐 이재명 게이트냐하고 서로 이제 후보들이 그럴 정도인데 유권자들의 판단 속에서 이제 투표가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사 결과라든지 어떤 다른 사법적인 판단은 나중으로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거티브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좀 이득을 본 토론회 때문에 후보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글쎄요, 이제 비슷합니까? 토론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마지막에 3차 토론회 끝나고 이제 단일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 단일화가 그동안 1, 2, 3차 토론회 결과를 한 번에 다 엎어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뭐 토론을 통해서 누가 유리했다, 불리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일화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고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야 후보가 그야말로 접전 양상입니다. 뭐 누가 더 우세다, 또 불리하다,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판세 영향을 줄 막판 변수로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극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게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부터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는 뭐 설령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끝나고 단일화가 됐다 하더라도 판세 전체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와 그 김동연 후보도 단일화가 됐죠. 앞서 됐는데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단일화도 이재명 후보나 이제 김동연 후보 이쪽의 단일화도 상징적인 효과가 있죠. 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워낙 이번 대선에 큰 변수로 지목돼 왔기 때문에 게다가 그동안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단일화 결렬 선언한 게 20일이었고 그 2월 27일은 또 윤석열 후보가 그걸 사실상 기자회견을 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었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단일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단일화가 어떻게 여론에 작용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깜깜이 선거 기간에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른바 그 컨벤션 효과로 인한 어떤 여론몰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단일화 이후에 만약 여론조사가 나와서 만약 윤 후보가 더 앞서게 나왔다면 이게 밴드웨건이 더 강화될 텐데 그런 건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또 하나가 어떤 그 윤 후보와 안 후보의 결합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같은 말씀입니다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깜깜이 선거예요. 각자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민주당대로 오히려 정권 교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위기를 느껴서 더 범위 여건이 결속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작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는 아무튼 윤, 안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한 구도가 됐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영향 어떻게 미칠 거라 보십니까? 단일화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극적일 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제 단일화 며칠 전에 이제 단일화가 있었을 때 그게 이제 사전 선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사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타이밍이 정말로 절묘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요한 입장에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고 사실은 만약에 사전 선거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뭐 투표용지 사퇴라는 것도 이제 표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는 좀 미미했을 텐데 이제 그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고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박빙의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빙의 상황에 통합을 이룸으로써 나중에 그동안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선거운동이나 이런 건 다 그냥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상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혹시 정권 교체가 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어떤 약속이 있었을까? 뭐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게 뭔가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총리가 될 것이다, 아니면은 뭐 입각을 할 것이다, 아니면은 또 뭐 당권 얘기도 나오고 혹시 예측되는 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일단 보세요? 행정 경험이 없다 스스로가 안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각에 이제 입각하려 하는 게 아니냐. 내각이라는 건 뭐 장관보다는 뭐 총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리고 국민통합정부를 얘기했단 말이죠. 뭐 공동정부나 뭐 거의 같은 개념이겠죠. 국민통합정부. 지금 통합정부는 이재명, 김동연의 단일화에서도 나온 얘기고 네. 윤석열, 안철수와의 단일화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워낙 양대 진영의 갈등과 대립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여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건 뭐 당위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총리가 될지 아니면 그야말로 97년도 DJP 연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DJ와 JP는 사실 뭐 이념적인 지향이나 정책 배경 자체가 다른 분들인데 내각제를 고리로 해서 이른바 공동정부 총리 김종필 씨가 총리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김종필 전 총리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모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그 안철수 후보는 계속 대권을 지향했던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권을 노리면서 뭔가 지방선거의 공천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또 이준석 대표와의 사이가 안 좋은 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예.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또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과 지금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른 게 국민의당은 어쨌든 다당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다당제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다당제나 이런 것들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그냥 가치나 철학이나 이념 지향이 공유되지 않으면서 단일화가 되면 이른바 선거공학적인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라는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같은 이제 맥락 속에서의 궁금증인데 총리의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있는데 이제 야권 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늦게 합류하고 상당히 그동안 이제 갈등들도 많았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말이죠. 오히려 그 야당 내의 중진들의 반발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건 저 관건이에요. 어떻게 풀어낼지 말이죠. 예. 이는 어디까지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를 가정해서 하는 물론이죠. 거고 예.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후보 측 지지자들이 더 강하게 결집할 것이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는 보면은 굉장히 팽팽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더 결집이 더 강해지겠죠? 저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윤석열 후보한테 뭐 기자가 질문했을 때 적폐 수사 관련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이후에 사실 민주당은 어느 정도 집결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도 뭐 또 그동안에 이제 친문 세력 중에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이쪽으로 이제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쪽 그 안철수와 윤석열 쪽의 집결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판세 영향을 줄 그 막판 또 다른 변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변수는 거의 이제 이미 다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있는데 선거라는 게 하루 전날도 이상한 말이라든지 말실수라든지 극단적인 망언 같은 게 나오면 저는 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전 투표가 이제 이미 끝나고 본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본투표 하루 전날 무슨 얘기가 나오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 선거에도 뭐 일일이 다 예를 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후보뿐만이 아니라 후보 진영에서 이제 선거 참모라든지 주요 직책을 맡은 분들의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말 하나하나가 전부 이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원이라든지 또는 선거 관계자가 한 발언들 뭐 방송에서 발언들 많이 하니까 그거 바로 보도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후보 자신들은 물론이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있을 거고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양쪽 진영이 결집할 대로 결집했어요. 그래서 부동층도 거의 뭐 이제 7, 8%, 6, 7%인데 뭐 그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박빙구도이기 때문에 정말 알 수 없어요. 지금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경우는 윤 후보가 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동률도 나온 것도 있어요. 40대 40 동률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1%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여론조사 가지고는 누가 이겼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여전히 막판까지 양대 진영이 다 겸손하게 절제력 있게 하는 쪽이 이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태욱 교수님 보시기엔 또 다른 변수 남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있다면 딱 하나 정도가 이제 가장 핵폭탄이 좀 남아 있다.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달성군 사저로다가 또 선거 당일날 아마 이사 갈 거라는 보도가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일날 그분이 이사를 가게 된다면
그 움직이는 그 영상 자체가 저는 이제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쪽으로 작용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쪽이 되든 간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전 투표율이 역대보다도 월등히 높다든지 아니면 낮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상대 진영을 또 이렇게 집결시킬 수 있는 마지막 투표에 집결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로도 작용이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사실 모든 선거에서 마지막 캐스팅 보트 역할하는 것은 충청이에요. 그러니까 충청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충청도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대선 마무리 시점에 도대체 충청도가 뭘 얻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예. 공약이 두 분 다 비슷비슷해요. 그 윤석열 후보나 뭐 이재명 후보나 비슷비슷한데 특히 충청도에서는 글쎄요. 우선 이건 최우택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조금 뭐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요. 충청의 아들을 한 분 얻은 것 같고 또 충청의 사위를 좀 얻은 것 같아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아들이라고 그러고 사위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아들인지 사위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얻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그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에 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와서 누비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충청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신 것 같고 또 충청이 바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한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대선 과정에서 사실 공약으로 뭘 자꾸 얻는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뭐 이렇게 또 않을 수 있다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수건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주면은 사실 좋죠.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 충청도에 조금 뭐 효과를 미칠 정책이나 공약이 있을까요? 충청이 워낙 이제 관심의 대상이 이유가 세종시에 있는 그 이제 뭔가 또 세종시에 그 청와대 뭐 집무실도 옮긴다, 뭐 세종 분원 얘기도 있고 국회도 옮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좀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요, 어느 쪽 후보가 되더라도 아마 충청의 이 충남, 세종, 충청권에는 상당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국토의 균형 발전이 워낙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인구가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인구의 반이 몰려 살거든요. 이건 대단히 기형적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꾸만 분산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제2청사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정권이 바뀌든 유지가 되든 간에 충청이 상당한 뭐 세세한 그 공약 이전에 말이죠. 큰 어떤 그 선거의 큰 중요한 거로서 어떤 세종시라는 거, 충청권이 국토의 중심이라는 거, 남한의 중심.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상당히 충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첨언하고 싶은 게 세대별 투표율. 세대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결국 이제 지지율이 나오고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투표장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얼마나 이제 양쪽 진영이 견인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아마 세대별 투표율과도 연결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마지막 변수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이제 충청 표심에 대해서 뭐 여러 분들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두 후보 중에서 우리 충청 표심은 어디로 흐를 뭐 너무 단독직입적이긴 하지만 예측해 보신다면 조심스럽게. 글쎄요, 지금 저는 사실 뭐 답은 좀 알고 있는데요. 방송이라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충청민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일 마지막 전까지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최창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들이 무슨 뭐 말실수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이제 충청권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메가시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 문제도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 메가시티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뭐 광역 뭐 교통망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저는 확실히 정리가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안 그래도 좀 살펴봤더니 충청도 쪽 표심은 뭐 중앙 표심과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거의 뭐 팽팽해서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번에 이제 유례 없이 참 네거티브 공방이 심했고 또 뭐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참 불확실하게 이번 선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총평을 한 번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대선이 정말 어떤 그 시대 정신이라든지 대선 전체를 관통하는 뭔가 커다란 거대 쟁점, 거대 담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실종됐었습니다. 정치 담론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하고 그러면서 안 후보에 대한 구애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정치개혁 담론이 막 쏟아져 나왔죠, 민주당에서. 27일 날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채택하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동연 후보하고 또 단일화된 다음에 여러 가지 공약이 나왔어요, 정치 담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이슈화되지 못했죠. 워낙 늦게 나오기도 하고 워낙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게 진작 나와서 여야 후보들 간의 토론의 대상이 되고 여러 번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정치 체제가 바뀌어 나오고 정당 체제가 바뀌어 나오고 이런 것들 꽤 원했었는데 뭐 다른 분야대로 가지만 그게 거의 없었다라는 게 대단히 아쉽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분들이 지적하는 겁니다만 역시 네거티브라는 것들 근데 규명돼야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네거티브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제기된 의혹이 검증되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유권자가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거의 안 됐단 말이죠. 네거티브 공방에만 그치고 서로 이제 떠넘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쉬웠다. 나중에 대선 후에 밝혀질 텐데 그때 후폭풍도 어떻게 할까 그런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최 교수님 마지막으로 총평 한번 해주시죠. 이번 대선. 네, 뭐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고 또 네거티브 선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현재의 5년 단임제 대통령 이거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쟁점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선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몇 년간 우리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합니다. 꼭 투표에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크레딧 시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